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 학습지 11조 교과서 130에서 13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일 의병 전쟁과 항일 의거 활동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학습의 목표는 크게 두 개로 잡아봤어요. 하나는 항일 의병이란 건 일본에 맞서서 군대를 일으켜서 무장을 해서 싸웠던 걸 항일 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일 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활동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별 의병의 변화의 모습과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 항일 의병들이 이제 일제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고 더 나가서 항일 의거 활동이라고 해서 일제의 침략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아니면 또 일제의 침략에 동조했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의로운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는 이 세 차례의 의병들, 그리고 그 의병들이 끝난 다음에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 당시 조선에 이제 의병들의 연합부대가 조직돼서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의병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거기서 벌였던 작전이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서울로 공격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다시 대한제국을 되찾자라는 이러한 의병 전쟁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의병들을 이렇게 활동을 막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이라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뭔지 좀 볼 거고요. 여기 나철, 오기호, 장인환, 전명훈, 안중근, 이재명이라고 쓰여진 분들은 다 항일 의거에 나섰던 의사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활약상을 좀 한번 볼 겁니다. 오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의 자세와 또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했던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이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이제 어떤 내용을 수업할 거냐면요. 여러분 일제로부터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이제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권이 빼앗겨가는 침탈 과정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국권을 지켜야 되고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바로 뭐냐면 무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다시 되찾고 우리의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무장 독립 투쟁의 노선이 하나 있어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애들은 말로 해서 쟤들이 나갈 애들이 아니다. 무장으로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투쟁을 해서 저놈들을 무력으로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뭐냐면 항일 의병이라는 거죠. 의로운 군인들이 일어나서 무장을 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오늘 살펴볼 항일 의거라는 거예요. 자,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제의 침략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이러한 무장 독립의 하나의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겼던 것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이다. 여기서 실력이란 건 결국에 뭐냐면 경제력과 교육에 대한 건데요. 교육과 산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즉 배우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제국이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자라는 게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싸우기보다는 지금 무장을 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군이 우리 대한제국의 의병들보다 훨씬 앞선 상태에서 이 의병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의병 활동을 하는 거는 무모한 죽음을 부추기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력을 키울 때다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러한 하나의 운동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나라를 사랑하고 깨우쳐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과서상의 표현으로 보면 요 두 개를 좀 바꾸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아요. 이 무장 독립투쟁과 조금 대비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독립을 국권회복을 주장했던 걸 우리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애국개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실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올리자. 즉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국력을 키워서 때가 됐을 때 실력이 양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이 두 가지의 국권 회복을 둘러싼 이제 두 가지의 노선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맞서 싸워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깨우치게 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국권 회복의 노선이 있었다라는 걸 일단 머리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에 볼 거냐면 바로 이 무장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이 무장 독립 투쟁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항일의병이 바로 대표적인 무장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인데요. 항일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시기적으로 세 시기는 1895년 을미년, 1905년 을사년, 1907년 정미년에 세 차례의 커다란 규모의 의병이 일어나니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커다란 규모의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의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때 어떤 내용으로 의병 활동들이 전개됐는지까지 보시면서 마지막 주요한 의병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군지까지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지의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의 첫 번째가 바로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입니다. 그럼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과 또 하나는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을미개혁을 강요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라 라는 단발령을 내렸던 거. 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단발령이 일제에 항의하는 항일의병을 일으키는 을미의병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죽여. 그리고 저 일본 녀석들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을미개혁을 하는데 우리 전통적인 가치인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성리학적 가치를 훼손해. 저 일본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라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밑줄 부분 보면요.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보수적 유생층.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을 지키고자 했던 유생들이 이제 이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 이소홍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유생들입니다. 양반 유생들, 즉 유교적인 가치, 성리학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일부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자녀 세력들이 합류해서 일본인들을 공격하고요. 아니면은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 관리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을미의병은 결국에 해산되게 되는데요. 고종이 아관파천을 끝내고 궁궐로 복귀한 다음에 단발령을 철회해버립니다. 이들이 의병을 일으켰던 하나의 명분이 단발령이라는 거였거든요. 성리학적 가치관의 훼손이었는데 단발령이 철회되니까 또 더 나가서 고종이요. 너희들 이제 단발령도 철회했으니 더 이상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지 마라 하면서 해산을 권고하고요. 그 해산 권고에 따라서 의병들, 유생들이잖아요. 임금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임금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고종의 이 권고 조치에 받아들이면서 해산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을미의병이 활동했던 시기에 활빈당이라는 하나의 이제 단체가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농민들이요 이제 무장을 하고 스스로 뜻을 모아서 조직한 단체고요. 부정한 부를 축적한 부는 부자라는 거고요. 탐관오리를 처단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활빈당 하면은 이제 의로운 활동들을 했던 단체라고도 기억을 하죠. 더 나가서 반외세,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러한 투쟁들도 전개했던 게 바로 활빈당입니다. 여기 활빈당 활동에 주된 세력들은 이제 농민들이었다라는 거 한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의병이 일어난 게 바로 1905년의 을사년이고요. 이 의병을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을사의병은 왜 일어났냐? 러일전쟁 이후에 러일전쟁이 1905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05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즉
일제의 본격화된 침략과 을사늑약 체결의 부당함에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니 그게 바로 시기상 두 번째 의병인 을사의병이라는 거죠. 을사의병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을사늑약의 체결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을사의병은 을미의병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다면 보수적인 유생들이 주도했다면 을사의병 때는요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도 활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신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평민이었고요. 이 강원도 지역에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이에요. 강원도와 요 이제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해서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 신돌석 장군의 별명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제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을 했던 분이 신돌석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뭐 민종식 같은 전직 관리, 거기에 최익형 같은 유생들, 더 나가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신돌석 같은 평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이제 유생들, 양반, 관리들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을 이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옛날에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차별적인 신분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한계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 교과서 지도예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미의병에 일어났던 지역들을 표시했고요. 그 의병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큰 규모의 의병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병, 시기상 세 번째 의병은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민연입니다. 이 1907년이 정미 7조약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미의병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고종이라는 임금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것으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더 나가서 강제 퇴위시키고 우리가 어제 왔던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조약을 맺고 마지막 남았던 대한제국 침략의 걸림돌이었던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의 계기는 크게 두 가지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여기에 이제 분노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의병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산당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병에 가담하게 되면서 의병 중에서 이 세 차례 의병 중에서 가장 많은 수와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던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죠. 군인들이 합류했으니까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요. 이때부터는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규모도 군대의 규모도 커지고 전투력도 올라갔고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정미의병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정미의병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13도 창의군에 대한 내용을 봐야만 합니다. 자, 이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의병들이 일본에 맞서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13도 창의군이라는 전국의 연합부대가 전국 의병의 연합부대가 결성됩니다. 그 당시는 조선이 8도가 아니라 13도였거든요. 그래서 13도에 모여있는 의로운 뜻을 드높이는 군인들이라는 것들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총대장은 이인영 그리고 군사장은 허위라는 인물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은요. 이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즉 전국에 13도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약 만여 명 가량의 이제 부대가 이제 모여가지고 서울로 진격하는 거예요.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우리의 자주적인 국권을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동대문 근처, 그러니까 동대문 십리 밖까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서울진공작전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펼치는 것은 우리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자주 국권 수호에 의한 전쟁이다라는 지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당한 전쟁임을 호소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서울진공을 앞에 두고
부친상을 당해요. 부친상.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아버님의 빈소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총대장이 귀양을 해버려요. 귀양을 하니까 총대장이 빠진 군대가 당연히 뭐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가뜩이나 일본의 정규 군인들에 비해서 뭐 무기나 전투력에서 밀리는 의병들이 총대장까지 빠진 상황에서 일본군을 맞서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결국에는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표 친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선지로 자주 나올 거예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908년에. 정미의병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의병 전쟁으로 확대되고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다. 라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지의 의병들은요.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단위의 부대로 일본 군들에게 타격을 주는 이런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거는 군인의 숫자도 적었고 무기도 부족하다 보니 그러한 게릴라, 우리말로 하면 유격 전술, 치고 빠지고 지형의 특징, 자기가 살고 있던 지형이니까 그 지형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는 이러한 전술들을 펼치는데 그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이라는 거죠. 이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유격 전술로 유명했던 이 의병장이 전해산 선생 그리고 안규홍 선생 이런 두 의병장이 가장 대표적인 호남 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이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진공작전 이후에도. 그래서 일제는 이 자신들의 대한제국 침략을 마지막으로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의병이라고 판단하고 의병들을 완전히 소탕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일제에 대한 반발이 크고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이제 소탕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이른바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들을 1909년부터 시행합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토벌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의병의 항전, 일제에 맞서는 이 항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1908년, 9년에 전개되니까 의병을 없애야지만 한국, 대한제국을 식민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인식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규모 학살을 저지르는데 의병뿐만 아니라 그 의병들에게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의병들이 활동하는 마을까지도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작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이 전라도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다 뭐 싹 쓸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의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렇게 체포된 의병장들의 모습입니다. 호남 지역의 의병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09년 9월부터 2달 동안 호남 지역에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의병 4천여 명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4천여 명이요.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러한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여기 이제 교과서에 서서 잘 나와 있죠.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에 들어가서 방화, 사륙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잖아요. 일제의 이러한 탄압에 의해서 대부분의 의병 활동들은 크게 위축되게 되고요. 이제 일부 의병들은 국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경에 가까운 만주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땅이 돼버린 연해주 등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일제에 맞서 싸우는 항일 투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1909년 이후에는요. 자, 그래서 이 의병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정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제 박은식이라는 역사학자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랬냐? 이제 의병이 가진 의병 운동의 의의를 좀 보면요.
일제 제국주의, 어제 선생님 설명대로 제국주의는 무력 등을 앞세워서 힘없는 약소 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는 이러한 사상을 제국주의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투쟁이었죠. 그리고 이 의병 활동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연됐고, 이 의병 운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해외로 건너가고 아니면 국내에서도 비밀 단체를 조직해서 무장 독립, 무력으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는 무장 독립 투쟁으로 계승되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일부 유생 의병장들, 양반 계층의 사람들의 차별적인 신분 의식이 드러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평민 의병장들을 차별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이런 한계점은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방법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의병 투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무모한 죽음이다. 일본과 맞서서 지금 싸운다라는 건 죽음만을 부추기는 거다. 지금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이 무장 독립 투쟁은 이것이 없었다면 이후에 국권을 완전히 뺏긴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35년간 독립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자료에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드물게 활동했던 여성 의병장이라는 윤희순 열사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이러한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여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의병들을 조직하고 실제로 맞서서 끝까지 투쟁을 벌였고, 이후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 이러한 여성 의병장들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 의병 과정은 다시 정리하면 크게 시기적으로 세 시기: 의미, 의사, 정미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이후에 의병 전쟁이었다.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의병 활동을 일제가 탄압하기 위해서 벌였던 게 호남 지역의 의병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벌였던 남한 대토벌 작전,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바로 항일 의거입니다. 의거는 의로운 일을 한다는 뜻이죠. 의로운 일. 일제에 맞서서 의로운 일을 했던 다양한 우리 의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와 열사의 차이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열사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그러니까 좀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열사라고 하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무력까지 써서 이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또 우리는 유관순 열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애국 운동을 벌이셨던, 독립운동을 벌이셨던 분들을 의사 또는 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지사. 지사는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을 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들이 벌어집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 투쟁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을사늑약을 파기해달라. 그리고 언론에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글들이 게재되면서 이러한 투쟁들을 벌여나가고요. 시위와 철시는 뭐냐면, 이제 시위는 말 그대로 이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가 열리는 거고요. 철시는 상인들이 시장에서 철수한다라는 거예요. 을사늑약이 부당해서 우리 더 이상 일반 생계에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상점 문 닫고 이 을사늑약 파기해라 라는 이러한 철시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국 자결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던 민영환 선생, 조병세 선생 같은 분이 계십니다. 민영환 선생 한번 좀 보면요. 민영환 선생은 이분의 이제 얘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스스로 이제 목을 매서 자결을 하십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항의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순국 자결을 하셔서 고종 황제가 이분에게 충정공이라는 하나의 이제 호칭을 내려주게 됩니다. 충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이 민영환 선생의 이제 호가 충정공이 되는데요.
이분이 자결을 하셨던 곳에 이제 충정로라는 길 이름을 이제 붙일 때 이 민영환 선생의 호인 충정이 사용되고요. 오늘의 서울에 경기대학교 근처에 가면 충정로역이란 게 있어요. 바로 그 충정로가 바로 민영환 선생의 이 호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거리고, 그리고 역 이름도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민영환 선생이 순국하실 때 흘렸던 피, 이제 흘렸던 피가 묻은 자리에서 뭐 대나무가 자랐다라고 전해지는 설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국 자결 등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입니다. 의거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대한제국의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의 침략 앞잡이들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로 바로 나철과 오기오 선생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분이 나철 선생이에요. 이 나철 선생은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고 이분이 이제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시거든요. 국권이 완전히 상실된 다음에. 그래서 나철 선생은 한번 이름을 나중에도 보게 될 거니까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철과 오교 두 선생이 뭐 하셨냐면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을사늑약 체결하는데 찬성했던 5명의 앞잡이들 있잖아요. 을사오적. 그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벌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나철 선생은 아까 말했듯이 만주로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무장 독립 투쟁을 또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장인환 선생, 전명훈 선생입니다. 이 두 분은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처단하시는데요. 이 미국인 스티븐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바로 1904년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에게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추천했던 2명의 고문을 임명하게 했어요. 외교 고문의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미국인 스티븐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븐스는요, 국제사회에 대고 이 일본의 대한제국을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 국권을 침탈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대한제국과 일본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대한제국의 한국민들은 스스로 독립을 이렇게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무능하다라는 이런 망언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 녀석이요. 미국이니까 미국에 귀국을 해서 외교 고문의 역할을 끝나고 귀국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기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클랜드에서. 그때 조선인 청년 2명이 이 망언을 일삼고 국제사회에 대해 망언을 일삼고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을 미화하는 스티븐스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기차역에 2명의 조선인 청년이 대기하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진 속에 있는 전명훈 그리고 오른쪽에 장인환 의사였습니다. 자, 이 둘은 각자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서로 따로따로 스티븐스 죽이겠다고 여기에 왔던 거예요. 기차역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전명훈 선생, 장인환 선생이 둘 다 총을 갖고 왔는데 먼저 전명훈 선생이 스티븐스를 저격합니다. 저격하는데 이 총이 불발이 되는 거예요. 권총이 안 나가. 그럼 어떡하냐? 전명훈 선생은 달려들어서 권총으로 스티븐스를 내려 찝고 가격을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또 다른 조선 청년이 바로 이 장인환이었던 거죠. 장인환이 총을 꺼내서 스티븐스를 향해서 이제 3발의 총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발은 스티븐스에게 명중하고 1발은 이제 전명훈 선생, 왜냐하면 스티븐스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까 전명훈 선생이 어깨를 관통해서 이 3발의 총알이 이제 장인환 선생에 의해서 발사되는데요. 어쨌든 스티븐스는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며칠 뒤에 사망합니다. 이틀 뒤에 사망을 하게 돼요. 이게 1908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두 사람이 어쨌든 미국인을 죽였으니까 미국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제 이들의 이 의로운 행동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요. 미국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요. 이제 석방되십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전명훈 선생이 이 만주 연해주 지역 하얼빈에 가서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되고요. 안중근 의사가 어찌 보면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또 하나의 또 영감을 얻기도 했던 게 이 장인한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이라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이 두 분의 얼굴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조선인 젊은이들, 미국에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이 당시 나이로 해봐야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에요. 특히나 장인환 선생 같은 경우는 이때 나이가 22살이야. 22살. 자기 목숨 내놓고 이러한 의거를 한다라는 거 정말 존경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거, 우리가 누구나 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분 계시니 바로 그분이 안중근 의사십니다. 안중근 선생 사진 나와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요 약지 손가락이 절단된 거. 이 단지 동맹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자라는 회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단원들과 함께 이 단지를 절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보면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진이 나와 있고요. 안중근 의사님의 본명은 안응칠. 가슴과 배에 뭐 7개의 북두칠성 같은 그런 뭐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은 안응칠이었고요. 이제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되시죠. 안중근 의사는 1879년생이십니다. 1879년에 태어나셨고요. 아버지인 안태훈이라는 분 밑에서 이제 한학을 배우셨던 분이고요. 나중에는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천주교 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안중근 선생의 호, 우리는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주교의 토마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천주교 신자셨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하신 대한제국을 침략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사진은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신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의병 활동도 하시고요, 독립전쟁을 벌이셨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대한제국, 한국의 국권을 침략함으로써 한중일 동양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평화를 깨뜨렸던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가 이 당시 이제 러시아를 갔다가 이제 조선으로 대한제국 땅으로 귀국하는 길에 분명히 중국을 거쳐서 올 것이니까 중국에서 이토를 제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토가 이제 중간에 정찰역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하얼빈 또는 채가구라는 지역에서 한 번쯤은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안중근 의사 외에도 같이 이때 이토 암살에 참여하셨던 세 분이 계시니 유동화 선생, 그리고 조도선 선생,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누구였냐면 우덕순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유동화 선생은 이제 중간에 연락책 역할을 맡으셨고요. 우덕순, 그리고 조도선 선생은 채가구에서 대기하고 계셨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 계셨던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역에 이토가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두 팀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토를 죽일 팀이. 근데 채가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명의 조도선과 우덕순 선생이 이들이 뭔가 수상하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던 여인 속의 문을 밖에서 잠궈버려요. 그래서 이또를 채가구에서 이렇게 뭐 죽이겠다라는 거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인 마지막 하얼빈에서 이제 기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또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에 정차했고요. 하얼빈에 정차해서 이또가 이제 승강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내사께서는요, 10월 26일 아침에 이제 이또를 하얼빈역에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오전 9시 이제 이또가 승강장에서 내리자 안이사께서는 다가가서 세 발의 총을 이또를 향해서 발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이사께서는요, 주변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체포될 때 안이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라는 말을 하고
러시아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요. 그리고 여순 감옥으로 옮겨져서 일본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언제였냐?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하셨고 이토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시고요. 3월 26일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 순국하십니다. 아까 제가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가 1879년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의사께서 이토를 저격하는 이 의거를 행하실 때 만 30세예요. 여러분에게 30살이라는 거 참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30살에 이러한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러한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고요. 순국하시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책이 바로 동양평화론이란 책이었습니다. 한중일 이 삼국 동양의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나온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토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글을 쓰셨는데요. 이 글을 완성하진 못하시고 결국에 생을 마감하시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안의사 사후에 안의사가 주장했던 이런 동양 평화에 대한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분 더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의사예요. 요즘 뭐 유명한 정치인 이름과도 또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재명 의사가 누구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했던 분이 이재명 의사예요. 이재명 의사가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를 먼저 암살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일사늑약의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토였기 때문에 이토라든지 아니면 일사오적들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막 총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총으로 그 이토와 일사오적들을 암살하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총을 가지고 뭐 아내를 이렇게 위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김구 선생과 또 알고 있었는데요. 김구 선생이 이재명 이 의사로부터 총을 뺏어버려요. 이거 정신 나간 젊은 친구가 이 총 소지하고 이런 뭐 어이없는 짓을 할까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총기를 뺏어요. 근데 그 총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완용을 죽이기 위한 무기였는데 총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의사가 총을 못 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칼을 가지고 이제 이완용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지 못해서 김구 선생이 자신이 총을 빼앗았던 걸 굉장히 후회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재명 의사가 1909년이에요. 1909년에 12월 21일에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가 죽은 것들을 장례 추도식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알고요. 군밤 장사로 위장해서 명동성당 앞에서 숨어서 이완용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추도식이 끝나고 나오는 이완용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수차례 허리와 뭐 가슴에 허리와 어깨 쪽에 칼로 이완용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완용이 이제 인력거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가는데 이 인력거 꾼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또 의로움이 발생해서 그런지 이 이재명 의사를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서 결국에는 이 이완용의 숨통을 끊지 못해요. 이완용의 숨통을 끊지 못하고 갈비뼈 사이에 뭐 폐를 찔리고 아주 치명상을 입었는데 일본인 의사들이 수술을 해서 겨우 목숨만 살려요. 목숨만 살리게 돼요. 안타깝게 살인 이완용을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 대신 이재명 의사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인 일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흉악한 일을 저질렀냐? 이완용을 사람을 찌르다니 흉악한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재명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놈아, 너는 어떻게 내가 한 일을 흉악하다고 하냐? 나는 의로운 일을 한 거다. 우리 민족의 앞잡이였던 이완용을 제거한 거다라는 이런 결기 넘치는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사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공범이 누구냐? 공범을 불러라 했더니 이재명 의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공범이 있다면 이 일에 찬성한 사람은 우리 2천만 조선의 모든 민족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일본 놈들의 법이 불공평해서 나의 생명을 빼앗긴 하나 나는 죽어서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성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이었어요. 10년에 24살의 나이로 순국을 하신 분이 바로 이재명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항일 의병 투쟁과 의거 활동을 좀 보면서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무엇인가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의거 활동과 독립 운동을 벌이셨던 분들의 얘기를 배워갈 겁니다. 독립운동이란 거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역사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 현실에 보면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들보다 친일파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울분이 치밀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이분들의 이러한 의로운 뜻들을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의병과 또 항일 의거 활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독립을 위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장을 통해서 일제에 맞서 싸우려는 무장 독립 투쟁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흐름을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볼 거냐면 이제 무장 독립 투쟁과는 또 다른 노선이었던 실력을 키워서 백성들을 깨워서 이제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애국 계몽 운동의 방법,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